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찾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청년의 고용절벽 해소에 적극 나선다라고 최근에 또 밝혔는데요. 일자리가 안정돼야, 또 일자리가 늘어나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어야 경제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오늘 3, 4부 금요기획은 그래서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장기 프로젝트 지벤잡. 이번에는 일자리 편 시작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정부 측 얘기도 들어보고요. 또 전문가의 분석도 들어보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주는 그 국내외 주식시장, 특히 뭐 중국하고 한국 주식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네. 어제까지만 해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뭐 이제 주말인 금요일 날은 그래도 약간 소폭 반등하면서 심리를 좀 안정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했었지만 장 막판에 그 외국인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플러스 11포인트, 그래서 이제 203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도 이번 주에는 굉장히 약세를 많이 보이면서 최근에 그렇죠. 이제 중소형주가 급락세를 많이 보였는데 오늘 거의 한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725포인트. 그래서 양시장의 공이 장 막판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제 저희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래서 예. 월말 종가 관리성 매수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뭐 2100선이 깨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좀 불안했는데 마지막은 조금 오르면서 끝났고요. 그러면은 그 좀 외국인이 샀다는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에는 코스피가 2000선이 거의 깨질 듯 말 듯 했었지만 막판에 좀 뒷심을 발휘를 했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약간 기술적 반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고르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계속 뭐 주식을 좀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한 1,600억 원 정도 들어오면서 좀 이제 집중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은 뭐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스나 뭐 통신 그리고 은행, 증권 같은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예. 코스닥 시장도 오늘 외국인들이 한 760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좀 부진했던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예. 다소 좀 의외였던 것은 뭐 그렇게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출판이나 섬유 관련 업종들이 4에서 8% 정도 오르면서 기술적 반등 양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냥 정말 기술적 반등인가요? 이제 사실은 이제 종목도 몇 개가 안 되고 네. 업종이 뭐 4%, 8%씩 오르면은 사실은 요거를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가 오히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연이어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고, 근데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들은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이번 주가 이제 주말은 그나마 좀 반등세를 보였지만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진입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어닝 쇼크가 계속해서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IT나 자동차 그리고 조선건설은 뭐 부실까지 계속해서 겹치고 있어서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실적 시즌이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한 예. 8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지고요. 8월 초하고 중순은 이제 앞에 먼저 대형주 실적이 나오고 뒤쪽으로 갈수록 좀 중소형주 실적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네. 대형주 실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뭐 중소형주도 사실은 뭐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뭐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발목은 계속해서 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증시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나 많은 증권사들이 8월에는 좀 쉬어가는 장세일 것이다.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강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8월을 다들 강하게 좀 보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네. 다음 달, 그러니까 다다음 달인 9월 달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당장 8월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될 거라는 그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네. 올리고 나면은 오히려 주시장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부분이 이제 위쪽에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8월 중순까지는 2, 4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은 뭐 아무리 봐도 지금 잘 나와봐야 예상 정도거나 이를 하회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뭐 실적과 대외 변수를 감안한다면은 드라마틱한 상승을 8월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럴 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원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은 이미 상당히 좀 신중 모드로 들어간 상태고요. 예.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한 2,000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8월에는 일단 보유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을 잘 관리하시다가 네. 9월부터 약간 위쪽 방향성을 보면서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6월 달은 메르스 때문에 경기 다 안 좋았다라고 했는데 산업 생산 지표를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네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네. 생산 지표는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월간 전체 산업 생산량이 지난 6월에 지난달에 넉 달 만에 더 늘어난 겁니다. 올해 들어서 2월까지는 상당히 증가를 하다가 3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전달 대비해서 뭐 0.5%, 0.4% 줄기 시작했는데 6월에 늘었다는 거죠. 전월보다 5월보다 0.5%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되나요? 수출이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계속 감소해 왔거든요, 수출이. 네. 근데 그 수출 감소세가 조금은 덜해졌다라는 거고 강공업 부문 쪽이 약간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연속 계속 감소했으니까 그에 대한 기저효과 이제 좀 증시나 부동산 시장도 조정을 받게 되면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작용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생산도 늘었지만 네. 기업들이 투자도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설비 그래요? 투자가 중요한데 설비 네. 투자가 한 달 전보다 6월 달에 3.8% 증가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축은 소비인데 소비가 줄어들었네요. 지금 벌써 우리 지금 한 달 전 일이지만 좀 까마득히 잊고 있지만 한 달 전만 해도 마트 가거나 백화점 가거나 시장 가거나 사람들 모인 데 갔을까요? 안 갔죠. 안 갔죠. 다 메르스 예.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그게 지표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 판매율이 6월 달에 지난달보다 11%가 줄어들었고요. 백화점은 14% 이렇게 줄었습니다. 결국 이게 소비로 연결이 되겠죠. 네. 소비의 지난달 6월의 소비는 2011년 2월 이후에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전달에 비해서 3.7% 감소했는데요. 2011년 2월에 5.8% 줄었는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가장 컸다는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은 좋았는데 나아졌는데 소비는 그대로 안 좋았다라는 얘기는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린다라는 얘기였겠죠. 그게 그렇겠죠. 실제로 지표로도 잡힙니다. 제조업 재고율이라고 해서 출하량분의 재고량인데 이게 129.2%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12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온기는 공장 정도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네. 시장으로까지는 아직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되니까요. 7월엔 좀 더 호조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롯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였죠. 신격호 전 총괄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시게미스 하스코 씨가 입국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이 또 아마 신격호 전 회장의 아버지 제사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가족들 오늘 다 모이겠네요.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아마 예. 가족회의가 열리지 않겠냐, 자연스레 가족들끼리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이죠.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없는 사람은
신동빈 둘째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안 왔고 네. 오늘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이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모이니까 아마도 가족회의가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제사는 어디서 지낸다고 하나요? 그동안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서울 자택이 있는데 성북동에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그동안 열려왔는데 예. 지금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성북동 자택까지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롯데 호텔에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뭐 관측을 하는데 지금 뭐 기자들은 다 가 있다는 거죠. 성북동에도 가 있고 롯데 호텔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네, 신동빈 회장이 안 들어왔잖아요. 일본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할 텐데요.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롯데그룹의 가장 소유의 핵심 축이 일본 롯데홀딩스죠. 예.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일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소에도 이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형과의 거의 교류가 없었다는 거고 거길 별로 안 갔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 신동훈 롯데그룹 회장은 보통 명목상으로는 종교적, 철학적인 이유로 제사는 안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우선 거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도 안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밝혀지는 얘기들을 보면은 신동빈 회장에게 가족 친지들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전부 다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일단은 일부. 알려진 분들이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이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생이죠. 네. 유일하게 신격호 회장의 동생들이 신춘호 농심회장, 뭐 신준호 푸비물 회장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는 다 소송 중이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 신선호 이 막내 동생 일본 산사스 사장하고는 사이가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어떤 마음을 전화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중요 인물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장녀죠. 신격호 회장의 신영자 네. 이사장 그리고 오촌 조카인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도 다 이런 제사나 이 가족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동빈 회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없다 하더라도 일종의 약간의 어떤 화해한 중재안들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네. 타협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중재안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특히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런 가족관계나 이런 게 많이 안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결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계속 이제 표대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가족회의에서 뭔가 좀 결정이 크게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건 신동빈 회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은데 현재 그룹의 어떤 헤게모니나 그룹의 중심은 신동빈 회장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 때문에 가족회의에서 어떤 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최종 합의가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되기는 쉽지 않을 것 합의는 같다는 게 아니겠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족회의에서 안 되면 주총 이런 거 내지는 어떤 표대결로 갈 것이다라는 게 현재 분석인 상황이죠. 네. 그것도 좀 표 갖고 있는 것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서로의 주장이 좀 다르죠. 예. 네. 그리고 가장 캐스팅 보트 최근에 삼성과 엘리엇 간의 싸움에서 캐스팅 보트는 소액 주주가 졌다라고 하는데 현재 어떤 캐스팅 보트는 그 일본 롯데홀딩스의 우리 사주 조합이 신동빈 회장 측은 12%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우리 사주 조합의 지분율이 32%다라고 해서 서로 자기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 모친 시게미 사스코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도 상당히 관심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죠? 지금 70억 정도 넘는데 예. 이게 2100년에 100억 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유엔에서 예. 매년 세계 인구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굉장히 이게 하네요. 결국에 기아 문제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보고서인데 예. 여기서 이제 전망이 나왔다는 거고요. 현재는 인도보다 중국 인구가 1억 명 정도 높게 나오는데 2022년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추월해서 제1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을 예측을 했습니다. 2022년. 중요한 건 한국인데 네. 한국의 인구는 지금 5,029만 명입니다. 이게 2100년에 3,8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내세울 게 인적 자원인데 인적 자원에서 줄어들고 이유는 결국에 저출산 때문인데요. 네. 다 같이 애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애국이요? 많이 애를 낳아서 애국을 예. 하셔야죠. 예.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육 정책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그게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축이죠. 네. 부동산 카페, 뭐 이런 상호를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나요? 부동산 카페라는 간판을 달았을 때 예. 되게 묘하죠. 부동산 카페가 차 뭘까? 마시는 데인가 아니면 네. 부동산 중개하는 곳인가 할 텐데 그 두 가지 겸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간판을 다는데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계약서 안 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네. 이런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부동산 카페, 뭐 발품 부동산 이런 식의 간판을 달고 5개관공을 설치해서 홍보를 네. 했는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결국에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1심에서는 명함이나 간판 봤을 때는 다들 흔히 아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사로 볼 수 있다라고 오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벌금을 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 오인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엇갈린 판결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오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같은 부동산자가 갈리는 광고물 간판을 달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굉장히 더워요. 폭염주의보가 전국 곳곳에 내려지고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 발표되는 기온하고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죠? 그렇습니다. 전국의 온도를 다 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상 관측소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예. 전국에는 80개의 지역 대표 관측소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강남에서 대부분 지내잖아요. 그런 데는 다 아시다시피 고층 빌딩이 많습니다. 네. 고층 빌딩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공식적인 대표 기온은 종로구 송월동이라는 곳에서 관측소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는 네. 그 서대문 뒤편에 있는 약간 도심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유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 기온, 거기 송월동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온은 33도였는데 예. 강남이나 도심은 35도가 넘었거든요. 오늘도 상당히 덥습니다. 이런 체감 온도와 공식적인 온도 간의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관측소를 그러면 옮겨야 되나요? 그게 뭐 당연히 그렇게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예. 해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지는데요.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신간 코너 있고요. 영화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경제영화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제목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과격한데요.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책입니다. 한국 대기업의 해외 법인장을 지낸 외국인 저자가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호기심이 드네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사라 폴리 감독의 우리도 사랑일까? 좀 된 작품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나비 효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경제상식 퀴즈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의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경기 침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여서 일자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영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내년부터 실시되는 정년 연장 때문에 향후 3, 4년간은 이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청년 고용두미 3위. 고용두 3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2번은 청년 고용 가리. 3번은 청년 고용 절벽입니다. 제가 안 틀리고 읽은 거를 보기를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번 청년 고용두 3위. 2번 청년 고용 가리. 3번 청년 고용 절벽입니다. 정말 어렵네요.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365일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점점 책 제목이 자극적이 되네요. 그렇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극적이면서 도발적이에요. 도발적. 예.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러면 일단 들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책의 저자가 프랑스 분이십니다. 에리크 슈르데주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다. 정말 이 몸에 유익한 쓴 약처럼 네. 좀 불편하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동의를 못 하시는 말. 예, 채찍질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당근을 주는 게 그렇군요. 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사실 이 쓴소리라고 네. 하는 것, 불편한 말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들을 땐 되게 기분이 안 좋아도 새겨 들으면 그것을 교훈으로 잘 삼으면 네. 정말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국인은 미쳤다. 이 자극적인 제목의 책. 네.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라든가 경영 환경 거기에 이야기하는 아마 쓴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외국인으로서 한국 대기업의 해외 법인장, 프랑스 법인장을 지낸 네. 저자가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아주 가까이에서 몸으로 한국 대기업의 조직 문화를 경험을 했고요. 네.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을 생생한 증언을 담아 이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증언. 증언이에요. 네. 정말 다양한 경험들, 에피소드가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굳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올해만 하더라도 상당히 한국 기업의 문화를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있죠, 지금도? 예. 땅콩 회왕부터 시작해서요. 네. 가불관계, 비정규직 차별, 매일처럼 대한민국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접해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의 눈에 보면 낯설고 신기하고 너무나 냉혹하고 비인간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책에 소개된 여러 가지 현장 증언들이 정말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에 기업 문화에 아픈 단면들이 책에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이라서 가능하죠. 이렇게 그렇죠. 증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대기업의 우리 대기업 어딘가요? 어디에 해외 법인장을 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책의 저자인 에릭 네. 슈르데주는 네. 사실 일본의 전자 기업들 소니, 필립스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었다고 그래요. 회사를 밝히지 말라고 지금 주문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그럼 2003년도에 이 한국 대기업의 프랑스 법인의 영업 마케팅 책임자로 합류한 뒤에 2009년에 법인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을 한 거죠. 탁월한 마케팅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릭 슈르데주는 처음에 그 기업에 입사할 때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기대와 박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야, 한국 대기업 엄청나게 대단한데 거기에 네가 입사하다니 법인장이 되다니.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지역에서 한국 대기업들 특히 전자업체들의 기록적인 성장세라든가 놀라운 어떤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 또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흥분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차 워커홀릭의 세계. 이거는 우리 대기업 임원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순간도 잠시였고 황당한 한국 기업의 문화에 당황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보면 흔히들 이렇게 기업의 높은 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서류 뭉치 확 집어던지잖아요. 전자결제 시스템이 아닌가 보네요. 요즘에 이제 전자결제를 하겠지만 2003년에서 2009년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서류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도저히 외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요. 더구나 사람의 얼굴에다가 집어 던진다는 게 엄청난 모욕감이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왜 땅콩이 떠오르죠? 그러고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의 전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죠. 이거. 한국 본사에서 텔레비전 사업본부장이 갑작스럽게 프랑스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한국의 직원들이 그 지역의 유통 매장을 다 돌면서 잘 보이게 자사들의 제품을 막 앞에다가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본부장이 와서 그날 하루 이렇게 딱 투어를 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자마자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됐고요. 그 비용 정말 상사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 지출을 했는데 그게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 이 한국만의 특이한 조직 문화. 정말 비효율적이군요. 너무나 놀랐다라고 책을 통해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낭독을 들어보면은 책에 있는 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지내던 한국인 간부가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쓰러진 뒤 긴급히 입원하게 됐다. 병세는 보기보다 심각했다. 올레병원으로 이송된 직원은 급성 궤양으로 수술을 받았고 회복하는 데에만 석 달이 걸렸다. 예후가 아직 확실하지 않았던 초기에는 그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소식도 전하고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런데 차도가 보이지 않자 나는 그를 미국 병원으로 옮기게 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지만 회사의 절차에 맞지 않는 방법이어서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간부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그 직원이 미국 병원으로 옮긴 첫날 한국인 직원 몇 명이 와서 수술 결과를 기다렸다. 수술은 새벽 2시에 끝났다. 한국인 직원들은 의사에게 몰려들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의사의 답변을 듣고 안심한 그들은 드디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물었다. 언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 표현 자체에 나는 깜짝 놀랐다. 물론 걱정보다는 희망을 담은 말이었다. 환자의 복귀가 궁금한 것은 그의 쾌유를 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표시가 다시 일하는 것이라니.
한국인은 아마 죽음의 문턱에서도 업무의 바퀴에 짓눌릴 것이다. 업무를 벗어나면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아니, 업무를 벗어나면 존재하지 않는 점이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옮겼던 몇 안 되는 회사 중에서 네. 더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분이 그 바로 밑에 있는 분이 암에 걸리셨거든요. 네. 그랬더니 나도 암 걸렸어. 수술했는데 한 달 만에 나왔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대수롭지 않게. 한 달 만에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사실 이 책의 제목이 한국인은 미쳤다잖아요. 정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 일에 미쳤다. 네. 예, 조직에 미쳤다. 기업에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정말 이 일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 발전시켜온 네.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문화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건데요. 네.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 상사의 냉혹한 감시, 온종일 컴퓨터 앞에만 매달려 있는 직원들, 네. 가차 없고 냉정한 평가와 징계, 그리고 마치 종교 집회 같은 연수 풍경, 네. 인간성은 배제한 채 지나친 성과주의와 효율성에만 매몰된 한국 대기업 문화의 민낯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가슴이 아프면서도 정말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바뀌려면 이제 회사를 나오셔야 되고요. 계속 임원으로 달리시려면은 여기에 그냥 적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교처럼 빠져드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참 슬프네요. 네. 정말 이 책에 회사와 일에 갇힌 한국인들의 슬픈 자화상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한 경영 컨설턴트가 우리나라 분이세요. 네네. 추천사를 남기셨어요. 뭐라고 저는 이분의 하시나요? 추천사가 정말로 이 책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했다라고 보는데요. 이 책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네. 조직에 미쳐버린 한국인들이 나를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 이것이 그의 까칠한 문장 속에서 건져야 될 진주다. 네, 맞아요. 라는 건데요. 네. 한국인들은 어느새인가 회사와 일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주말에 골프장에 모여서 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중요한 건 또 골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더 슬픈 예. 현실은요. 예. 프랑스에서 이제 이 저자가 직접 고백한 거거든요. 남편의 직책에 따라서 왜 아내의 지위가 결정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고학력자인 네. 아내들이 자신들의 삶보다는 돈 벌어다 주는 남편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 저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의 오랜 유교주의 문화, 네. 군사정권, 뿌리박힌 명령과 복종의 위계 질서가 이러한 삐뚤어진 기업 문화를 낳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저자 나름대로의 분석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살짝 균형을 맞추고 가기 위해서 저자가 좀 긍정적으로 본 건 어떤 것이었나요? 긍정적인 면 물론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 문화에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놀라운 효율성, 세심함, 예. 명확한 목표의식, 예. 강력한 추진력은 전 세계의 다른 기업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자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기업을 이끌어왔던 이러한 동력들, 지금까지는 이것들이 먹혔는데 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죠. 글로벌, 창의성으로 네. 대변되는 시대에 과연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을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동력들이 계속해서 먹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네. 것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개인이 행복해야지 조직도 행복하고 성과를 내고 나라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성과를 낼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이번에는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경제 영화관 시간이고요.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나요? 네,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남자들의 생각과 여자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 입장에서 결혼 생활의 권태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사라 폴리 감독의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영화인데요. 여성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태기를 만난 아내의 좀 복잡한 심리를 꽤나 좀 끈적하게 묘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끈적하게요? 네, 끈적하게. 그렇군요. 저 이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미셸 윌리엄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얘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죠? 네, 프리랜서 작가 마고가 주인공입니다. 이제 결혼 5년째가 되는 이제 아내인데요. 네. 결혼 생활 행복합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유머가 넘치는 또 셰프인데요. 어느 날 캐나다 관광 자료를 관광 홍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이제 관광지를 찾는데 여기서 우연히 데니얼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나중에 이 남자가 또 비행기 옆자리까지 앉게 돼서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데니얼에게 또 강한 끌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까 데니얼은 이제 마고의 집 바로 옆에 사는 이웃입니다. 네. 점점 이제 데니얼을 좀 외면을 하려 하는데 눈이 자꾸만 가고요. 근데 이렇게 마음은 흔들리는데 또 남편은 알아주지 못해서 또 남편한테 또 실망을 합니다. 마고와 데니얼 30년 뒤에 우리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만 계속해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예전에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신식 버전으로 만든 건가요? 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보다는 약간 젊은 네. 결혼 5년 차니까요. 이게 결혼 5년밖에 안 되는 그 무슨 권태기예요. 근데 마고가 한참 고민을 하는데 마음을 더 심란하게 하는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죠. 네, 마고가 이제 또래와 어울려서 수영장에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오래된 사랑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나도 가끔은 새로운 것에 혹해. 새 것들은 반짝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서 샤워를 하던 노인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새 것도 결국은 흥게된다. 예, 좀 서로 내포하는 바가 좀 있는 말 같습니다. 저는 왜 후자 쪽에 발언이 나오는 걸까요? 네. 이 마고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 존재 데니얼 만나나요? 뭐? 네, 처음에 이제 그 만나게 되는데 아주 유연하게 만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사 관광지에서 이제 불륜한 남자를 매질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이 구경하다가 이제 마고가 우연히 이제 끌려 나갑니다. 즉시 한번 때려보시라. 그런데 좀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때 한 남자가 불쑥 나와서 좀 성의있게 때려보시라 이렇게 체근을 하는데요. 바로 이 남자가 데니얼입니다. 마지못해 이 퍼포먼스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마고가 나오면서 데니얼에게 톡 쏘면서 오지랖 한번 대단하시네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요. 이 만남이 나중에 결국은 마고가 이제 결혼 생활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또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남편을 떠나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우연의 연속이잖아요. 네. 작은 우연들의 연속인데 결혼 생활이 끝나게까지 만든다면 상당히 좀 큰데요? 네, 그렇죠. 이게 참 세상에 보통 우리가 뭐 많은 일들이 이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이 직장들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지 뭐 이런 할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요. 또 투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왜 샀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집 살 때 또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이렇게 이제 사소한 일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을 유발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네. 오늘은 이 나비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비 효과는 장자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시작은 이제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인데요. 컴퓨터로 날씨 계산을 하다가 같은 계산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나중에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뭐가 이게 틀릴까? 같은 방정식인데
알고 봤더니 소수점 4자리 이하의 값을 반올림하는 이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부터 아주 큰 결과적인 차이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면 태풍의 진로 자체가 확 이제 달라서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로렌츠는 1963년에 브라질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나비 효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기상 예측이 힘든 이유.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나는 조그만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나비 효과가 과학 철학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네, 이게 나비 효과는 결국 이제 카오스 이론의 근거가 되는데요. 네. 이 카오스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과학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네. 여기서 이제 이탈되는 변화는 비정상적인 잡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오스 이론은 바로 이 잡음 때문에 기존의 질서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과학관, 이 세상의 질서는 이미 정해졌고 우리는 해석할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카오스 이론은 세상에 정해진 것은 없고 예측하지 못할 수 있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 다른 이런 이제 과학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 이론은 뉴턴 이후에 인간의 자연관을 가장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네. 이게 최근에 보면 이제 경제, 공학, 수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나비 효과라는 이름은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네, 처음에 로렌츠는 갈매기로 이 현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갈매기의 날갯짓이 토네이도를 부른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비가 좀 더 시적이다. 네, 이 이후로 나비 효과로 바꿨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 효과를 지금 갈매기 효과로 부를 수 있었는데 나비 효과로 우리가 부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처음부터 나비 효과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 갑자기 문득 든 시적이라는 이유 이거니까요. 네. 결국 이게 또 이제 나비 효과가 카오스 이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보셨군요. 네. 근데 이 나비 효과가 최근에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스 사태가 터지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나비 효과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유럽 금융시장까지 얼어붙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렉시트, 즉 이제 그리스가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또 때마침 중국 증시가 좀 나쁘니까 혹시 그리스 사태의 나비 효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면서 신흥국인 중국 증시의 버블이 꺼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증시 전문 매체인 한 증시 전문 매체에 따르면요, 그리스는 이제 자신으로 인한 나비 효과를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리스가 한때 벼랑 끝 전술을 편 이유를 이 나비 효과로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좀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나비 효과는 있어요. 증시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 이것도 나비 효과로 퍼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채권 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현재 너무도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변화가 있어도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네.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글로벌 금융을 큰 틀에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몇 개 단위 미풍으로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의 각종 통계들, 실업 통계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가를 흔들리는 일이 되게 잦은데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나비 효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화로 돌아가면은 결혼 생활을 마친 마고가 그러면은 데니얼과 같이 살게 되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이론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나요? 네, 이거 전통과학과 나비 효과에 기반한 이 가우스 이론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원래부터 마고와 데니얼이 함께 살 운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측한 대로 됐기 때문에 전통적인 과학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마구가 우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니얼과 만나는 바람에 자신의 운명이 또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네. 주변에 보면 이런 남녀관계를 포함해서 사랑관계에 상당히 그런 일이 잦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직장 같은 경우도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운명이 결정이 돼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통적인 과학관이고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 같은 계기로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카오스 이론입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경제에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생각하면 카오스 이론이고요. 우리 경제는 안 될 수밖에 없던
혹은 어떤 당하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전통적인 과학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인 과학관이군요. 맞습니다. 네. 예, 박병효 기자의 생각은요? 우리 잘 될 경제에 수밖에 대해서? 없다. 막 듣고 싶네요. 제가 네. 강요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군요. 네. 우리 경제 잘 나가야죠. 잘 나가야죠. 네. 파이팅을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효 기자였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생생경제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코너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코너인데요.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이것은 경기 침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이런 변수들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여서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실시가 돼서 향후 3, 4년간은 이것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청년 고 용두사미, 2번 청년 고 용가리, 3번 청년 고용 절벽입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3, 4부에서는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심층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